2025년 말부터 2026년 초, AI 업계에 정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냥 모델 크기만 무작정 키우던 그 거대화의 법칙이 드디어 한계에 부딪힌 거죠. 네,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룰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격변의 한가운데서 메타가 창사 이래 가장 위험하고 또 급진적인 방향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메타가 오픈소스의 챔피언이라는 왕관을 스스로 벗어던지고 내놓은 두 개의 비밀 병기, 코드명 아보카도와 망고에 대해 아주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다룰 이 두 프로젝트는요, 단순히 신제품 몇 개 나왔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이건 메타라는 거대 기업의 정체성 자체를 바꾸는, 뭐랄까, 거대한 도박이거든요. 도박이요? 그래서 이 도박이 왜 시작됐는지, 그 배경에 있었던 뼈아픈 실패부터 차근차근 짚어볼 필요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아보카도와 망고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인지, 이게 구글이나 오픈 AI와의 경쟁 판도를 어떻게 뒤흔들지, 그쵸.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당신 같은 사용자에게 어떤 새로운 경험을 가져다 줄지 그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맞아요. 이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메타가 왜 이렇게까지 변해야만 했는지 그 절박했던 상황부터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네, 모든 것의 시작은 2025년에 출시됐던 라마4의 처참한 실패였죠. 정확해요. 라마4는 메타에게 회복하기 힘든 두 가지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 두 가지나요? 첫 번째가 바로 벤치마크 조작 논란이었어요. 아, 저도 기억나요. 처음 공개했을 때 LMR이나 2로 전시바 1417점이라고 발표했는데 이건 당시 경쟁 모델들을 그냥 압도하는 엄청난 수치였거든요. 와, 1417점이요? 네, 그래서 다들 메타가 또 해냈다고 막 환호했죠.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던 거군요. 그렇죠. 얼마 안 가서 그 점수를 낸 모델이 대중에게 공개된 표준 버전이 아니라 오직 그 벤치마크 테스트에서만 점수를 잘 받도록 과도하게 튜닝된 아, 일종의 시험용 족집게 버전이었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헐, 꼼수였네요, 사실상. 맞아요. 이 사건으로 오픈소스 생태계의 리더로서 메타가 쌓아왔던 개발자 커뮤니티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어떻게든 경쟁사를 이겨야 한다는 그 내부의 압박감이 빚어낸 참사였죠. 각 벤치마크 점수는 높게 나왔는데 막상 개발자들이 써보니까 속 빈 강정이었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거죠. 커뮤니티의 배신감이 정말 엄청났겠네요. 상상 이상이었죠. 그런데 두 번째 상처는 더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아, 또 있었군요. 네, 바로 실질적인 성능 자체가 정체됐다는 겁니다. 성능의 정체요? 내부 정보에 따르면 메타가 야심차게 개발하던 주력 모델 베헤모스는 훈련 과정에서 계속 실패를 거듭했어요. 아, 베헤모스. 네, 특히 라마3의 약점이었던 코딩 능력이나 복잡한 논리 추론 능력에서 전혀 발전이 없었고요. 심지어 소형 모델인 스카우트는 해커들이 악의적인 명령을 내리는 프롬프트 인젝션 공격 성공률이 64.1%에 달할 정도로 보안이 형편없었어요. 64.1%요? 그럼 두 번 공격하면 한 번은 뚫린다는 거잖아요. 그런 셈이요. 기술적으로도 실패하고 신뢰의 위기까지 동시에 터진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이었군요. 네, 결국 이게 조직 전체를 뒤흔드는 대수술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겠어요. 맞아요. 마크 저커버그는 이 모든 실패의 원인을 기존 AA 연구 조직 페어의 학술적 자유방임주에서 찾았어요. 아, 그 유명한 페어. 네,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서 훌륭한 논문은 많이 썼지만 그게 실제 돈이 되는 제품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본 거죠. 연구를 위한 연구에 그쳤다. 그렇죠. 그래서 조직 전체를 메타 슈퍼 인텔리전스 랩스, 줄여서 MSL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통합하는 초강수를 둡니다. 여기서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새로운 리더의 등장이었죠. 네, 스케일 AI의 창업자 알렉산더 왕을 최고 AI 책임자로 영입한 거예요. 맞아요. 그게 모든 변화의 신호탄이었어요. 알렉산더 왕은 오자마자 연구를 위한 연구는 끝났다고 선언했어요. 와, 강력하네요. 대신 제품, 인프라, 연구가 삼위일체가 되어 초지능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이건 얀 르쿤 같은 석학이 이끌던 기존 페어의 오픈 사이언스 철학과는 완전히 정면으로 충돌하는 방향이었군요. 학문적 탐구보다는 당장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제품을 만들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기존 연구자들의 반발도 엄청났을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기존 페어 소속 연구원 약 600명이 회사를 떠나는 말 그대로 피해 숙청이 있었던 거죠. 600명이요?
네, 분위기가 정말 살벌했겠죠.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들 아보카도와 망고는 바로 이 핏바람이 분 뒤 새로운 제품 중심주의 철학 위에서 태어난 첫 번째 결과물들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체제, 새로운 철학 아래서 탄생한 첫 주자, 프로젝트 아보카도부터 본격적으로 들여다보죠. 네, 텍스트와 코드를 다루는 거대 언어 모델 LLM인데 기존 라마 시리즈와는 완전히 결이 다르다고 들었어요. 핵심은 두 가지예요. 효율성 그리고 추론 능력의 극대화. 효율성과 추론 능력. 네, 아보카도는 전문가 혼합, 모에이라는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해요. 뭐예요?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모든 문제를 하나의 거대한 뇌가 푸는 게 아니고요. 아, 언어 전문가, 수학 전문가, 코딩 전문가처럼 각 분야의 전문가 여러 명을 모델 안에 두고 문제 유형에 따라 딱 필요한 전문가만 깨워서 일을 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모델의 크기는 엄청나게 크지만 실제로 작동할 땐 일부만 움직이니까 전기세도 아끼고 속도도 빨라지는 아주 효율적인 방식이네요. 바로 그거예요. 비용과 속도를 동시에 잡는 거죠. 특히 메타는 라마 4가 첫 자막에 실패했던 깊이 있는 사고 능력, 즉 복잡한 코딩이나 논리 추론을 특화된 전문가 네트워크를 집중적으로 강화했어요. 약점을 보강한 거군요. 네. 2025년에 AI 효율성 경쟁을 주도했던 중국의 딥시크 모델을 아주 철저하게 벤치마킹한 흔적이 보여요. 아, 딥시크요? 네. 단순한 말대꾸를 넘어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겠다는 의지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좀 논란이 될 만한 지점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아보카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의 기술을, 그것도 중국 기업의 기술을 가져다 썼다는 사실이죠. 네. 바로 알리바바의 오픈소스 모델 QN, 통이체논이라고 하죠. QN. 이걸 활용한 지식 증류 기법인데요. 말 그대로 공부 잘하는 선생님 모델이 문제를 푸는 걸 학생 모델인 아보카도가 옆에서 보고 배우면서 단기간에 실력을 쭉 빨아들이는 방식이에요. 와. 당시 QN이 특히 코딩과 수학 능력에서 라마4를 압도하고 있었거든요. 네. 알렉산더 왕의 새로운 MSL은 자존심보다는 실리를 택한 겁니다. 잠시만요. 이거 정말 충격적인데요. 미국의 대표 빅테크 기업이 미중 기술 전쟁이 한창인 이 시점에 중국의 AI 모델을 자사의 핵심, 차세대 모델 개발에 활용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건은 AI 주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흔들어버린 거예요. 아, 순수한 미국산 AI나 중국산 AI는 이제 환상에 가깝다는 거죠. 최고의 기술을 위해서라면 적국의 오픈소스라도 가져다 써야 하는 이념보다 실리가 우선되는 AI 개발의 민낯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와. 동시에 이것 때문에 아보카도를 과거 라마 시리즈처럼 오픈소스로 공개하기가 아주 곤란해졌어요. 아, 라이센스 문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해지겠네요. 맞습니다. 중국 기술이 들어간 모델을 미국 정부나 기업들이 맘 편히 쓰기도 어려울 테고요. 그렇죠. 여러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아보카도는 단순히 똑똑한 챗봇을 넘어서 에이전트로서의 기능이 핵심이에요. 에이전트라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단계까지 나아간다는 의미인가요? 네, 자율적 작업 수행이 최종 목표예요. 자율적 작업 수행. 예를 들어 내 웹사이트 방문자 데이터를 분석해서 다음 분기 마케팅 전략을 짜줘.처럼 아주 모호하게 지시를 내려둬요. 네. 아보카도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파이썬 코드를 짜고 실행하다 오류가 나면 디버깅까지 해서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주는 수준. 와, 거의 SF 영화에 나오는 개인 비서 수준이네요. 그렇죠. 이걸 위해서 100만 토큰이 넘는 책 수십 권 분량의 정보를 한 번에 이해하는 엄청난 문맥 처리 능력도 갖췄고요. 그렇다면 배포 전략도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어요. 지금까지 메타는 오픈소스가 거의 종교였잖아요? 가장 큰 변화죠. 아보카도는 라마 시리즈와 달리 폐쇄형 유료 모델로 출시될 가능성이 99%입니다. 폐쇄형 유료 모델?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어요. 첫째, 연간 1,000억 달러. 우리 돈 13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인프라 투자 비용을 어떻게든 회수해야 한다는 압박. 130조 원. 둘째, QN 사례에서 보듯이 핵심 기술을 더 이상 경쟁사에게 공짜로 넘겨줘선 안 되겠다는 전략적 판단.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력한 AI 에이전트가 악용될 경우의 위험성을 통제해야 한다는 책임 문제까지 겹친 겁니다. 아, 그렇군요. 2026년 상반기 중에 공개 베타 서비스가 시작되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에 순차적으로 통합될 예정이에요. 알겠습니다. 아보카도가 언어와 논리의 세계를 파고드는 동안 사용자가 실제로 보고 느끼는 현실 세계를 AI가 이해하게 만드는 것도 똑같이 중요했을 텐데요. 그럼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망고 프로젝트인 거죠? 네, 맞아요.
아보카도가 뇌라면 망고는 눈에 해당해요. 뇌와 눈. 그런데 이게 단순히 오픈AI의 소라처럼 멋진 영상을 만들어내는 비디오 생성기가 아니에요. 아, 다른 건가요? 망고의 궁극적인 목표는 물리법칙을 이해하는 세계 모델이 되는 겁니다. 세계 모델이요? 그게 비디오 생성기랑은 어떻게 다른 개념인가요? 예를 들어 소라 같은 모델은 유리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영상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영상 속에서 유리의 속성이나 중력의 개념을 진짜로 이해하고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냥 수많은 데이터를 보고 그럴듯하게 흉내내는 거죠. 반면에 망고는 컵이 떨어지면 깨지고 공은 튀어오르고 물체가 다른 것에 가려져도 사라지지 않고 그 뒤에 존재한다는 대상 영속성 같은 네네. 현실 세계의 기본 상식을 내재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망고가 만든 영상은 그냥 그럴듯해 보이는 걸 넘어서 현실의 물리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훨씬 더 일관성이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와, 기술적으로는 확산 트랜스포머, DIT라는 아키텍처를 쓰는데 이건 데이터와 연산량을 투입하는 만큼 성능이 정직하게 올라가서 아주 세밀한 디테일 표현에 유리해요. 그래서 기존 AI 영상들의 고질적인 문제, 예를 들어 영상이 10초만 넘어가도 주인공 얼굴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거나 옷 색깔이 멋대로 변하는 일관성 붕괴 문제를 해결했어요. 아, 그 문제 정말 심각하죠. 네, 1080p 해상도에 초당 24에서 30프레임으로 아주 부드러운 긴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죠. 이 세계 모델이라는 개념이 메타의 더 큰 그림, 그러니까 VR, AR 플랫폼인 호라이즌과 만났을 때 정말 엄청난 시나리오를 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바로 메타가 그리는 궁극적인 그림이요. 아, 사용자가 가상 공간에서 말하는 대로 물리법칙이 적용되는 세계를 실시간으로 창조하는 거죠. 실시간으로요? 네, 예를 들어 호라이즌 VR 공간 안에서 이 방의 중력을 절반으로 줄여줘 라고 말하면 정말로 모든 물체가 두둥실 떠다니게 되는 거예요. 와, 이건 단순히 영상을 보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굉장하네요. 아보카도라는 똑똑한 뇌와 망고라는 현실을 이해하는 눈. 이 두 개의 거대한 모델을 동시에 움직이려면 그 밑을 받쳐주는 인프라도 정말 상상을 초월할 것 같아요. 메타의 CTO가 2025년을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해라고 표현할 정도였어요. 혼란스러운 해? 2026년까지 최대 72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00조 원에 달하는 자본을 AI 인프라에 쏟아붓고 있어요. 100조 원이요? 네. 엔비디아의 H100, GPU는 물론이고 그 차세대 칩인 블랙웰 GPU까지 수십만 개를 확보해서 말 그대로 세계에서 가장 큰 슈퍼컴퓨터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비싼 엔비디아 칩에만 모든 걸 의존할 수는 없을 텐데요. 그렇죠. 특히 수십억 명이 쓰는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비용 부담이 엄청날 것 같아요. 그래서 투트랙 전략을 써요. 모델을 처음 훈련시키는 아주 무거운 작업은 엔비디아 GPU에 의존하지만 네. 일단 만들어진 모델을 가지고 수십억 명의 사용자에게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추론 단계에서는 자체 개발한 칩인 MTI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아, 자체 칩으로 비용을 낮추는 거군요. 네, 그래야 서비스 비용을 낮출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새로운 병목 현상이 나타났어요. 칩이 아니라 다른 문제라는 건가요? 바로 전력입니다. 전력이요? 네, 이 수십만 개의 칩을 동시에 돌리려면 어마어마한 전기가 필요한데 이걸 감당할 데이터 센터 부지나 전력망이 부족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커버그가 직접 앞으로 수십 기가와트의 전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심지어 원자력 발전소와 직접 계약하는 방안까지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잠시만요. 원자력 발전소요? 와, 이건 스케일이 완전 다르네요. 그렇죠. 단순히 칩을 더 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국가 기간 산업 수준의 에너지 확보 전쟁으로 넘어가는 신호탄이라고 봐도 될까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AI 패권 경쟁이 이제 반도체 경쟁을 넘어 에너지 인프라 경쟁으로 번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와, 그리고 이 모든 엄청난 기술과 인프라가 결국 도달하려는 최종 목적지가 있어요. 목적지요? 바로 당신이 직접 손에 쥘 수 있는 하드웨어, 레이벤 스마트 안경입니다. 아, 결국 이 모든 게 스마트 안경이라는 작은 기기 안으로 들어온다는 게 메타의 가장 큰 무기겠군요. 그렇습니다. 구글이나 오픈 AI는 가지지 못한 거요. 맞아요. 스마트폰 다음의 세상을 지배하려는 메타의 야망이 담겨 있죠. 물론 이 거대한 아보카도 모델을 안경에 그대로 넣을 순 없으니 이걸 극단적으로 경량화한 나노 버전이 필수적이에요. 나노 버전. 클라우드 서버를 거치지 않고 안경 자체에서 AI가 돌아가는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해야 하거든요. 온디바이스 AI가 되면 좋은 점이 뭔가요? 두 가지예요.
일단 인터넷 연결 없이도 AI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니까 훨씬 빠르고요. 네. 무엇보다 내 눈에 보이는 정보나 내 목소리가 외부 서버로 전송되지 않으니까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훨씬 안전하죠. 기술이고요. 와. 이런 공상과학 같던 일들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죠. 메타는 라마4의 뼈아픈 실패를 딛고 오픈소스라는 기존의 정체성까지 버리면서 회사의 운명을 건 거대한 도박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폐쇄형 제품 중심 전략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아보카도와 망고라는 강력한 무기를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 거대한 승부의 성공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에 달려 있다고 봐요. 세 가지 질문? 첫째, 성능. 과연 아보카도가 라마4가 줬던 실망감을 완전히 씻어낼 만큼 GPT-5를 뛰어넘는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가? 성능. 둘째, 효율성. 중국에서 쏟아져 나오는 저비용 고효율 모델들과의 경쟁에서 이 엄청난 인프라를 바탕으로 비용 우위를 점할 수 있는가? 효율성. 마지막 셋째는 하드웨어 안착이에요. 아, 하드웨어. 네, 스마트 안경 위에서 발열이나 배터리 문제 없이 정말 매끄럽고 유용한 개인용 초지능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결국 메타의 미래를 결정하겠네요. 그렇죠. 오픈소스의 챔피언에서 초지능 제품의 리더로 변신하려는 메타의 도박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구글과 오픈 AI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AGI 시대의 새로운 패자가 될 수 있을지, 2026년 이들의 행보를 정말 눈여겨봐야겠습니다.